자, 오늘 6월 8일 월요일이고요. 가장 걱정되는 월요일 어떤 뉴스들이 또 있는지 권순우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 어떤 뉴스를 전해드려야 오늘 될까요? 뉴스가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8시 반에 우리 젠순왕 형님이 이제 SK 서림 빌딩을 방문을 합니다. 네. 여기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양사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젠순왕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젠순왕이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화려한 세레모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더 많은 HBM을 달라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젠순왕이 지금 다니는 그 동선들이 동선? 네. 굉장히 좀 화려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적인 비즈니스들이 좀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얘기 굉장히 많이 좀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녁에 깜부치킨에서 그 광노정 사장, 정재현 SK텔레콤 사장, 그 광노정은 SK하이닉스 사장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이렇게 만나서 깜부치킨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회포를 풀고서 오늘 8시 반에 만나서 그 양사가 좀 이제 실무적인 미팅을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SK하이닉스 사장을 만나서 할 얘기는 HBM 더 달라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SK텔레콤 사장을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네. 라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 좀 거의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수면 아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GPU죠. 네. 그러니까 젠순왕 CEO로부터 GPU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할 때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짓겠다는 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또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코스로 일단 그 LG 트윈 타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SK 갔다가 LG 트윈 타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LG 트윈 타워를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노텍, 유플러스, AI 연구원 이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만요. 네. LG U+에서 어제 발표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U+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2030년까지 누적 수주액 5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AIDC를 지어서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면 임대, 그러니까 부지 임대, 네. AI 데이터 센터를 좀 남한테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8,900억이었는데 2030년까지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파주에 200메가와트의 AIDC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축구장 22개 넓이입니다. 그리고 그걸 200메가와트도 그렇게 커요? 엄청 큽니다. 우리가 기가 하다 보니까 메가를 좀 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200메가인데 축구장 22개예요? 예. 와, 이거를 2030년까지 600메가로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그 SK랑 AWS가 짓고 있는 게 울산에 100메가. 네. 그게 7조입니다. 저것만 해도 대략 14조 정도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죠. 600을 76에 42. 200에 6 200메가. 200메가에 14조. 2030년에 600메가니까 76에 40이면 42조. 42조. 그 사업을 좀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LG 플러스에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또 뭘 발표했냐면 이번에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인공지능 팩토리, AI 팩토리 사업을 기회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팔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GPU,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묶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네오 클라우드 사업 같은 거를 네. 네이버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네이버는 그 라인의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미중 AI 패권 경쟁 속에서 특정 빅테크에 속하지 않은 독자 AI 인프라를 원하는 중동, 동남아, 유럽 국가들의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센터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약간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왜 젠슨왕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가서 세레모니를 하고 젠슨왕의 세레모니는 일종의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젠슨왕에 그 열광을 하냐면 젠슨왕으로부터 GPU를 확보를 해야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좀 겹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동선에서 이 서울대를 방문하는 것과 현대차를 방문하는 거는 피지컬 AI 관련한 부분인 건데 피지컬 AI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제조업 기반의 데이터가 네. 필요한 게 있고 피지컬 AI를 구현하고 나면 로봇을 만들고 공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조업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간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와 실질적인 피지컬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는 한국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쪽으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두산 어제 시구하러 갔다 왔잖아요. 네. 두산 같은 경우도 양쪽이 마찬가지죠. 두산 비지에서 그 CCL을 공급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피지컬 AI를 사용하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젠슨왕 입장에서 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국가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제발 좀 좋은 얘기해서 우리나라 증시 좀 오늘만 조금 방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거기서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 같이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대만의 TSMC CEO가 메모리 가격이 지금 거의 매출이익의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비즈니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약간의 직격을 날렸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메모리 업체 어차피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고객사들이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네. 이게 수요가 붕괴가 되고 고객사들이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는 그렇게 80%까지 아무리 쇼티지가 나더라도 80%까지 올리진 않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모리 건데 이익을 아니면 저 메모리 비중이 80%라고요? 이익률 그러니까 메모리 이익률이 80%까지 나고 있는데 예. 자기는 그렇게 장사 안 한다? 예. 그래요? 뭐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가 좀 약간 이런 성격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해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 뭐 하이닉스가 올린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아니에요? 시장에서 형성된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지금 수요가 딸리니까 가격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사에서도 올리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는 안 올릴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메모리를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의 시각이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해도 너무 이러면은 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야데니 뭐 이런 데서도 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우려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젠슨왕 그렇게 가격 안 올린다. 젠슨왕이 그 뭐야? 네, 젠슨왕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네. TSMC 쪽에 TSMC에서 한 얘기고. TSMC CEO가 했던 예, 얘기입니다. 그 젠슨왕이 그 두산 저 시구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하필이면 베어스. 그래갖고 외국에서는 그거 보고 빠졌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베어장이냐? 불로 갔어야 되는데 네, 부산 불스 했었어요. 네, 여튼 뭐. 시카고 불스를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뉴스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561.5원. 까지 갔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그거보다는 좀 내려와가지고 1,559원으로 맞췄는데 네. 뭐 2분기 들어서 이달 5일까지 평균 환율이 1,490원, 외환위기 충격이 본격화됐던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외국인 주식 매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아무래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코스피 자체가 올해 들어서 거의 80%가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 차원에서 80%가 아니군요. 연초보다 94%가 올랐군요. 코스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 특히 반도체주 비중을 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바람에 네. 얘를 좀 낮추고 있다라는 분석은 한 2주 전 정도부터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비중이 10%를 넘거나 5% 이상인 종목의 합산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종목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시장을 좀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가 워낙 좋아서 들어온 거였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자금 들어갈 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거를 팔고 그다음에 자금 필요한 쪽으로 옮기고 있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는 잘 방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돼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최근에 된 거거든요. 이게 웹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웹비 위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세계 네. 국채 지수. 네. 여기서 올해 4월부터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거의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복귀 계좌, 리아 계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 팔았던 게 거의 115조, 네. 뭐 이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안 좋아서 그런 환율이 약해진 경우는 있지만 성장률이 이제 OECD에서 지금 나온 걸로는 1분기에 1.7%가 올라서 OECD 회원국 중에 2위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는 명목 성장률은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가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가 1.9%고 우리나라보다 성장률 그 바로 뒤에 따르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잔잔발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하고 경제 성격이 좀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경제 성격이 비슷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데들은 0.4, 0.5, 0.3, 0 뭐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0.1, 뭐 이탈리아 0.3, 영국 0.6. 네. 근데 우리는 1.7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가 이렇게 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네. 와 진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지수가 뭐 안 올라서 외국인들이 팔아서 문제다 막 그런 거였는데 네. 지수가 올라서 팔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서 저성장이라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은 고성장인데 네. 환율이 약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응을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세게 대응을 하면 괜찮냐라고 네. 본다면 지금 일본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환율 방어에 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조 엔, 114조 원의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60엔 넘어가면은 바로 개입을 했고, 그래서 개입한 직후에는 155엔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160엔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야 이거 개입해서 엔저를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왜 엔저를 막을 수 없냐를 일본 언론에서 그러니까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네.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등이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흑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예.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엔저가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거 해결 안 돼 갖고 그 저기 돈을 110조라고요? 110조? 114조. 114조를 달러를 팔아서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았겠죠? 예, 예. 달러를 팔았는데도 안 잡히고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무역 적자 때문.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네, 격차. 금리 격차. 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낮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여기는 심지어 적자에 금리도 우리나라보다 낮으니까 네. 미국이랑 금리 격차도 더 큰. 근데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갈라 그러는 상황이고 무역 경상수지 흑자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우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약하냐는 부분에서 이게 그 디램 달러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디램 달러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 페트로 달러에서 기인한 얘기인데 페트로 달러가 기름을 팔아서 달러를 구한 다음에 그걸 미국에 투자하는 네. 그런 거를 페트로 달러의 어떤 용어로 쓰거든요. 근데 디램 달러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램을 팔아서 달러를 손에 쥔 다음에 이걸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을 미국에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환율에 워낙 강세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디램 달러라는 표현은 브래드 세처 미국 외교협회의 선임연구원이 지금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에다가 뭘 많이 사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미국에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우리 환율 지금 너무 이제 보기 드물게 많이 오른 상태라. 그러니까 1,559원 뭐 지금 1,560원까지 한번 뚫은 상태라. 요게 또 우리 증시에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환율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다양한 채널, 경제 채널, 투자 채널 보시는 거 좋습니다만 너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저희나 뭐 오래된 채널들은 이거 지나고도 계속 이제 할 채널들인데 반짝 지금 이제 막 이 주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생긴 채널들이 있거든요. 네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네, 환율 얘기가 예민한가 보군요. 환율. 예, 예.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경제에도 또 투자에도 그러니까 워낙 예전에는 환율이 영향이 좀 약해지거나 세지거나 그러면은 수혜주하고 이제 좀 피해주를 많이 그렇죠. 갈랐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수혜주 같은 경우는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받으니까 자동차 이런 데는 달러로 받으니까 이제 수혜를 본다. 그리고 달러 표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약하다. 그렇죠.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경제 원칙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까지 약하면은 수출 기업들은 좀 수혜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레벨이 높으니까 전반적인 시장을 누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수급에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모 규모의 2배에 달하는 1,500억 달러가 몰렸다라는 소식이 어제 로이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청약 자금이, 그러니까 이번에 자금을 모집하려는 자금은 750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750억 달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150억 달러가 이번에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이쪽으로 쏠려갔겠죠. 그럼 이거를 뭐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던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딘가에서는 팔고 일로 옮겼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빨려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거의 얼마입니까? 230조 이 정도가 쏠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쏠리는 IPO에서 통상 2배 정도의 청약률이 저조하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2배가밖에 안 몰린 건 저조한 거다. 2대1 정도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네네. 라고는 관점도 있고. 근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야, 이 정도 규모를 모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을 때
상장되고서 그날 시장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 것인가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쪽 다 걱정을 하는 건데 스페이스X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앨런 머스크가 제시한 가격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위로 팡 튀어버리면 시장가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야 이거 제대로 버블이다 라는 걱정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게 만약에 공모가에서 툭 떨어진다 그러면 야 고점이다 라고 걱정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스페이스X를 보고서는 수급을 빨아가는 것 때문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장 이후에 버블 논란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면서도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에는 우리가 야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태양광과 관련한 부분들이 다 밸류에 녹아 있는 거고 그리고 XAI를 붙여가지고 있는 AI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묘하게 흔들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글이 얼마 전에 대규모 그 유상증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뭐 85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 원을 네. 땡겼는데 그리고 나니까 메타에서도 그 정도 돈을 한번 땡겨 보겠다라는 검토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자본 지출 앞으로 돈 투자 많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구글에서 원래 800억 달러를 하려고 그랬는데 850억 달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허.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는 올해 한 226조 원을 투자를 할 거고 네.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고 그럼 결국 이런 데로도 또 돈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팔아서 여기에다가 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 거죠. 예, 그러면 유동성이 제일 좋고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의 측면에서 이게 기계적인 매도도 있겠지만 네. 이런 자산 변동에 따른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 네. 스페이스X, 구글, 메타까지 이번에 하게 되면은 여기도 뭐 수백조 원 규모로 또 증자를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에서는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유상증자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 주가가 5% 넘게 빠지면서 네. 이거 미국에서도 이거 좀 대규모 증자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걱정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자금 조달을 해놔야 된다. 금리가 더 위로 갔을 때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게 뭐 증자가 됐든 채권 발행이 됐든 이제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거를 좀 서둘러서 증자를 하거나 자금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수급이 미국으로 좀 다시 회귀할 네. 그럴 개연성들을 높이고 있는 이벤트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개 정리해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뉴스들 같이 좀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튼 오늘은 시작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들이 뭐 너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하락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피할 상황이긴 수는 하죠.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박병창 기자님이나 장 작가님하고 밖에서 얘기하다가 사실 오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폭락해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뭐 저도 그렇고 박 기자님도 그렇고 장 작가님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이제 슬슬 조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펀더멘탈하게 좋은 산업의 업황이 꺾인 건 아닙니다. 이게 시장 상황이나 수급 상황에서의 분위기는 분명히 좀 이렇게 조정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젠슨왕 CEO와 뭐 어떤 대화들 그리고 수많은 지표들이 우리나라 업황을 그렇게 무슨 충격적으로 뭘
샥이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뭐 이렇게 다양한 업황들 전력기기 뭐 이미 전력기기 수주가 없어지기를 했습니까? 뭐 조선 수주가 취소가 되기를 했습니까? 뭐 네.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방산에서 캐나다 60조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 업황과 가격의 그 차이가 생긴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셔서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좀 나눠 보긴 할 텐데 네. 최대한 짧게 또 오늘 잠깐 전해드릴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은 먼저 가시고 가셔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 빨리 오시라고 제가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